다음은 국제 유가 붕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유가가 이제 떨어지다 못해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마이너스 유가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봉 작가? 음, 마이너스 유가가 뭔지 압니까? 처음 겪는 거라서. 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유가는 계속 떨어져서 이제는 돈을 받으면서 기름을 인수해 와야 되는 수도 생길 수 있다 그랬는데 어머나 2주일 만에 그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국제유가 폭락에 인해서 WTI 중에 WTI가 뭐냐고 웨스트 텍사스 TI 아무튼 영어가 제가 약해요, 여러분. 아무튼 서부 텍사스산 원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원유예요. 그 원유의 그 5월 인도분 가격이 이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텍사스 원유를 인도를 하면 37달러를 얹어준다는 얘기예요. 기름도 주고 돈도 40달러 정도 얹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그 왜 그런 장사를 하지? 그럴 바에야 그냥 안 팔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이렇게까지 가능한 거냐면 일단 유정이라고 하는 데는 막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계속 퍼올려야 됩니다. 유정을 딱 끊는 순간 다음 이게 이제 다시 뽑아 올리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유정은 계속 생산이 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됐거나 계속해서 뽑아야 돼. 근데 뽑아도 이게 팔리질 않네. 팔리질 않음으로 인해 갖고 이거를 저장을 하거나 뭐 유조선에 실어서 수출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해갖고 이제 내보내는데 이렇게 내보내도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미 저장소가 다 꽉 찼어. 유조선이 나가 있지만 바다에만 떠 있지 어디로 갈지를 몰라 팔리질 않아서. 근데 계속해서 기름은 나와. 그러니까 어디 뭐 빈 공간이 있어야 이 짜낸 기름을 갖다 올릴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그냥 강에다 풀어버리면 엄청난 오염이 되고 이걸 끊었다가는 수백억 달러의 손실이 나는데 그러니까 제발 돈을 더 주고라도 내 제거를 좀 사가시오라고 하는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 서부 텍사스에서 나는 미국 내 석유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뭔 얘기냐?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석유 저장 시설과 탱크로리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미. 더 이상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산업이 중지되고 난 이후에 미국이 산업은 멈췄어도 유전은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이 석유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이제 앞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거품이 다 꺼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부터 꺼지고 있는 겁니다. 각국이 통제와 폐쇄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갖고 오려고 해도 사올 수도 없고요. 갖고 온다고 해도 쓸 데도 없어요. 어? 국가가 놀고 있는데 전 국민이 폐쇄 상태에 있는데 기름을 왜 받습니까? 네,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있는 거에서 뽑았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고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 세계가 다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산유국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뽑아는 내고 있지만 이게 소비가 안 돼. 그래서 러시아랑 중동이 알고 가격을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나 중동은 팔리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중동 어찌 됐거나 없는 나라에라도 또는 비어 있는 나라에라도 싸면 그거를 공급해서 소비를 하면서 어떻게든 유정을 안 세울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는 거였어. 현명한 거였지 그때. 근데 미국은 달랐다는 얘기지. 텍사스산 그 중진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수출 내지 수출보다는 국내에서 소모되는 양이 많거든. 자국 석유니까. 근데 이게 탱크로리로 가득 차버릴 정도로 산업 멈춤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식량이 됐든 기름이 됐든 이게 품귀가 돼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필요 이상으로 옛날처럼 가수요를 갖고 물건을 확보하고 쟁이는 이런 류의 재고 관리가 안 돼요. 새 시대 뉴 노멀에는. 왜? 그게 소용없는 짓인 걸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얼마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으면 되고 이 정도 떨어지는 수준에서 가서 안정적인 공급처에서 물건을 보충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적인 비축 방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나 식량 같이 인구가 정해져 있고 산업이 전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쓰이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계산이 가능한 품목은 그냥 가급적이면 재고를 줄여나가면서 최소화하는 거고요. 약이라든지 의약품, 의료품 같이 평상시엔 필요 없는데 막상 이게 모지를 때 보니까 엄청나게 귀한 거였네? 라고 하는 교훈에 의해서 이런 쪽으로는 앞으로 그 비중이라든지 비축량은 늘어가게끔 변화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그 기름값이 오르네 내리네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지구촌 안에서의 서플라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 망했다. 우리 경제가 막 작살난다. 이제 수출도 안 되고 다 멈추는데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레기들은. 근데 실제 1, 2, 3월 수출은 1월 달은 어려웠죠. 2, 3월 수출은 회복세에 들었습니다. 4월 1, 2주 약간 그 수출세가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 하반기 수출에 관한 건 안 나왔어요. 상반기 때 떨어진 거는 그 미국이나 다른 그 국가들의 뭐랄까 코로나 막 창궐해 가면서 더 이상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거래선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고요. 세계 경제 전문가들 이미 IMF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성장을 한다. 뭐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가장 정상적으로 산업을 돌릴 수 있는 규모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계 평균으로 3% 중반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는데 미국, 일본은 5%, 6% 이상 갈 거고 한국이 마이너스 1% 정도 간다라고 보는데 저는 플러스로 간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IMF가 간과한 건 뭐냐면요. 한국도 다른 나라랑 똑같이 봉쇄되고 그리고 봉쇄된 상황 안에서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전제를 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로 보여진 거지.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공장이 100% 돌아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동차는 3만 개가 넘는 부품을 조립해서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고 물량이 전략적으로 다 확보가 안 되면 나트 하나만 없어도 자동차는 출고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기준이 이 나라는 제대로 제조업이 전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석유값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석유가 저유가일 때 우리나라 산업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달러가 고달러일 때 우리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 한꺼번에 잘 안 옵니다. 저유가가 오면 달러가 같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뭐 달러 값이 올라가면 지금 기름값도 따라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 미쳤어 지금은 시즌이. 기름값은 공짜가 됐고 달러는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기름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대한민국한테는 이게 최고의 기회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국내에 있는 그 매출 전망치가 전부 다 뒤집히고 있어요. 반도체가 전년도 대비 95%, 자동차 95%, 해운운송이 99%, 사실상 별 결손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거 자체는 이제 아직 생산 라인이 정상이 되더라도 만들어서 수요하고 있는 국가가 열려야지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나라에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있는 나라에서 돈을 주고 자동차를 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재고량들이 다 소모가 돼야 돼요. 각 자동차 공장 안에 전 시장에 있는 차들 중에 새로 수입을 못해서 기존에 있는 재고차라도 일단 싸게 가서 파시죠. 이게 끝나야 신규 수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나 조선 같은 건 하반기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석유화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석유화학은 최소 103에서 105% 이상 성장할 걸로 보는데 저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간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 석유화학 제품들 못 만들어요. 이 산업 원료입니다. 웬만한 기계류들 뭐 어떤 전자제품들 만드는 데 있어서 플라스틱 안 들어가는 게 어딨어요. 이 플라스틱 핵심 원료들이 지금 생산이 안 되고 끊긴 상태에서 재고만 파먹고 있다고. 그리고 어느 나라가 이걸 빨리
정상화 돌려갖고 이걸 해나갈지는 모른단 말이야. IMF는 그나마 대만, 중국, 한국이 빠르게 생산을 정상화 시켜가지고 이쪽 나라들의 충격이 적을 거다 하고 두리뭉실하게 던져놨지만 대만과 중국은 아직도 재확산 위기가 계속해서 있는 나라고 한국은 이미 떨었잖아. 10명 이하로 떨어졌잖아. 이미 확진자가. 물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감시 체제가 돼 있어요. 옛날처럼 미친 듯이 신천지처럼 누구한테 퍼져나가는지는 모르게 막 퍼져나가는 이런 집단 감염은 이제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더더욱 탄탄해지는 거예요. 예?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말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이 예측이 완전히 달라요. 석유, 식량 이런 것들은요. 실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6개월에 가뭄이 들지 어떻게 합니까? 네? 또 6개월에 물건값이 쌀값이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6개월에 석유값이 오를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미리 예측해서 땡겨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도박 같은 거지. 지금 내가 땡겼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샀으면 내 손해고 이걸 선물로 팔아먹은 놈이 이득이고요. 내가 이거를 시세보다 싸게 미리 땡겨고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면 선물로 이걸 판 놈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미래에 있는 수요자와 현재에 있는 구매자들을 연결해갖고 교묘하게 돈을 뽑아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의 어떤 원자재 시장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 하에서는 정보에 의해 갖고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야, 올해 태풍이 불어갖고 어디 캘리포니아 쪽 오렌지하고 미리 완전히 안 좋을 거라는데 라는 정보가 나오면 야 그럼 6개월 후에 내가 좀 비싸더라도 비싸게 사야겠다. 이런 류의 유통 구조였다고 치면 이제는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단 있는 만큼은 딸딸딸 긁어서 쓰는 거야. 그리고 꼭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안정적인 수입처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에너지와 식량인데 이미 그러한 조짐들이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부터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수요와 생산의 변화는 모든 업종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제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내가 라면 공장을 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내가 라면 공장을 하는데 라면을 팔아야 될 때가 100군데가 있어요. 그럼 100군데에다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할까요?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100군데에다 파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100군데를 한 군데에서 만든 걸로 팔면 좋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냐? 너무 납기가 오래 걸린다는 거야. 주문 받고 물건을 나눠주고 생산해서 배달하고 이런 게 공장 하나가 100개를 커버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각 100개 지역의 중간 지점에다 한 30개씩 커버를 할 수 있는 분공장들을 세워가지고 제품을 납품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서 100개의 납품처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해지죠. 하지만 100개 지역에 100개 공장이 다 있는 것보다는 늦을 거 아니에요. 그 늦어지는 상황을 딜레이를 시키는 겁니다. 딜레이를.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갑니다가 아니라 네 5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5일 후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통하는 업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나중에 가게 되면 30개의 공장이 아니라 2개의 공장과 50개의 대리점 이게 있게 되면 아까 얘기한 30개 공장에서 100개 거래처 30개 공장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팔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와요. 결국은 유통과 생산이 합쳐지면서 소비자하고 적정한 관계를 맞춰가는 게 현대 유통의 일종의 방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것도요. 물건을 만드는 것도 내가 공장을 하나 차리고 있으면서 이 부품 공장 100개를 전부 거느리고 이 공장 안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 받는 것보다는 내가 기본적으로
자동차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뭘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가 이쪽에 어떤 액세서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비즈부터 시작해 다이아 뭐 이 액세서리에 대한 부품을 다 만드는 것보다는 나는 액세서리 목걸이를 걸 수 있는 줄만 만들고, 자, 다이아몬드 회사, 뭔 회사, 뭔 회사, 뭔 회사에서 다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걸 소비자한테 파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고 관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두 가지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잘하면 잘할수록 유능한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시설은 최소화하고 공장은 최소한 적게 하고 지역 유통점은 최대한 늘리고 다국적 기업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제품들은 하청을 통해 받아서 내가 조립하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수요량과 공급 일정과 가격들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현대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게 안 통하는 유일한 현대 기업은 휴대폰 같은 IT 회사들이에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어디다 나눠주기가 힘들고 또 이 자체를 갖다가 생산하는데 수요 예측을 잘못해갖고 재고를 많이 확보했다가 그 재고를 다 버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단일 생산 체제를 갖춰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그 생산량과 출하량들을 본사가 다 조절하는 방식으로 갖고 가는 조금 좀 근대적인 방식의 생산 라인을 취하고 있는 게 IT입니다. 왜냐면 이게 마진이 큰데 반해서 한번 어긋나 버리니까 한번 유행이 지나버리거나 모델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전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IT 기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구유통, 생산 유통 방식을 써왔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유지되는 기업은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사정으로 인해 갖고 문을 닫는다 또는 물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급할 수 없게 된다는 상황 안에서 이 공장 전체가 다 멈춰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코로나는 새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요 예측 방식이나 생산 공급 방식으로는 앞으로 현대 기업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요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따와서 쓰는 거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하고 거래해야 된다는 프레임이 커진다는 거예요. 현재 그걸 실현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죠?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두 번째 말했던 혁신 IT 기업들, 삼성전자가 만드는 휴대폰이나 LED나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한 뭐 조선 제품 이런 것들을 비롯한 제조업군 안에서의 국산화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장이 중국에 있거나 베트남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 관리를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분공장을 갖고 있는 거지 현지 공장에서 납품받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야. 대한민국 제조업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조업 라인이 끊기질 않은 거예요. 만약 베트남에서 또는 중국에서 물량을 구할 수 없게 해서 단기적으로 이게 끊어진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국내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을 꾸준하게 돌려갖고 그 물량을 확보를 했어요. 이제 이런 대기업들도 생각을 바꿔먹을 겁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데 공장 키우고 분공장에서 만드는 게 훨씬 싸겠죠. 단가별로. 그래서 그쪽에 많이 몰아줬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되니까 공급 중단 사태가 생겨.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야, 한국 대 베트남의 비중을 1대8에서 3대7 정도는 갖고 가는 게 좋겠다. 베트남 새끼들, 중국 애들, 중국 공장 언제 멈출지 모른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이 모든 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내부의 내수 시장이나 앞으로 수출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 유통 안에서 현재 유일하게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비중과 프리미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국가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재고가 없는 국가들이야. 유럽이나 미국, 중국 같은 데는 등치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지금 당장에 안 들어와도 유통 재고를 통한
이른바 총판에 가지고 있는 재고만 갖고도요, 상당한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하지만 군소국가,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를 비롯해가지고 일부 전자제품이 전혀 나오지 않는 뭐 베트남 같은, 아니 저기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 호주 같은 국가들은요, 지금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래선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호주가 중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많은 물건들을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왜? 그 나라에 공장이 없잖아. 공산품을 100%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 호주가 지금 아주 죽을 맛이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은 돈이 있어. 주겠다고 사겠다고 하는데 팔아야 될 놈들이, 야, 우리 지금 당장에 사정이 급한데 니네 나라 그 뭐 물건 얼마나 쓴다고 지금 나한테 와서 물건을 달라 그래. 기다려. 우리 쓸 것도 모지래. 라고 하면서 비축물을 안 준단 말이야. 얼마나 약올라.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언제든 생산되고 언제든 공급할 수 있고 품질과 브랜드마저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생산과 소비의 주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교역이 올해 30%에서 40% 정도 떨어지게 될 거다라는 전망치가 있어요. 사실 미국과 중국, 유럽이 지금 있는 사태가 3개월 정도 유지된다 그러면 하반기 가도 제대로 풀린다는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생각할 때는 40%가 줄어버리면 우리나라 수출도 40%가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60%는 필요로 해요. 아직도 60%는 소비를 해야 되고 필요로 한 물량들이 있어서 교역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60%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 비중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산이라고만 이름 붙으면 물어보지도 않고 사가는 사태가 이제 곧 생긴다니까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려요. 네. 아무튼 이러한 변화를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경제 망한다, 뭐 한국 경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사기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런 기사 쓰는 놈들은 제가 데려다 특별히 특강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 무슨 최근 기사를 봤습니다. 야적장에 막 차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막 재고는 늘어가는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팔 데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중국 상황입니다. 중국은 실제로 정부가 강제로 공장을 돌려라 고 지원금을 줘가지고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아예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그래서 그 재고 때문에 무너져갖고 재고를 팔아치워야 되는, 마이너스 가격에 팔아야 되는 상황도 중국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물건 안 사고 중국의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직 웬만한 국가들은 중국산 물건들은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저거 다 털기 전엔 안 사. 하지만 저걸 다 털고 나서도 중국산을 사는 것보다는 한국산을 사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한국이 중국의 생산기지, 세계 생산기지 역할을 대신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지? 그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체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삼성이 해외에 분공장이나 조립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제하듯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그 회사 브랜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분공장에서 하는 것 때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라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우린 중국에도 회사를 세울 수 있고 인도에도 세울 수 있고 인도네시아도 세울 수 있고 수요량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스템을 지난 20년 동안 연구하고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아무튼 글로벌 생산 거점이 다각화될 거고 그 다각화를 진행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 신뢰들, 브랜드들의 상위를 한국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적기 생산, 바로는 줄 수 없어요. 재고가 없으니까. 근데 주문을 주시면 2주 또는 4주 후에 물건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 지금 우리 키트가 그렇게 팔리거든요.
우리 검진 키트들이. 이러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경제 어렵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러면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한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낙수 효과가 없는 게 아닐까요? 오히려 지금 실업 때문에 힘들고 지금 재정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뭐 세수도 어렵고 우리나라 그 내부적으로 문제 생기는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6개월째 아르바이트 못 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보미 작가가 아르바이트를 딴 데 가서 구하기에는 경쟁인 20대 그 경쟁자들에 비해서 모자란 점이 많아서 그래요. 그냥 방송이나 열심히 하세요. 네. 아무튼, 음, 이와 같은 보미 작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내수가 따로 없는 기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과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제품들은요, 단순하게 한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한 제품이 될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팽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력 지금보다도 2배, 3배, 5배, 10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고용도 그만큼 좋아집니다. 네. 무분별하게 외국인 고용할 필요 없고요. 남북 경협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투명한 소득과 세금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도 훨씬 더 튼튼할 겁니다. 왜 이렇게 보미 작가 이 쉴드 치는 댓글이 많아? 네. 네. 아무튼 이러한 방식의 경제 변화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네. 앞으로는 싱글 소싱은 없습니다. 모든 제품은 여러 군데 회사들에 나눠서 외국의 경우에요. 나눠서 주문하고 최소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 연구가 계속될 거고, 가장 안정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게 좋을 거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앞으로 전략 물자 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전략 물자라는 건 뭐 전쟁에 대비한 무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물자 이외에도 보관 식량이라고 하든지, 그다음 보건 의료 관련된 장비들, 약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과거에는 선진국도 전혀 재고 없었잖아. 탄소 마스크라든지 진단 키트에 관련된 재고 없었잖아요. 이런 재고 없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품들의 그 비축을 획기적으로 늘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신뢰받고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자라는 겁니다. 다음은 그 재고 자체를 완전히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첨단 유통 시스템, 이른바 우리 쿠팡이나 우리 신세계 이마트 같은 데가 만들어 놓고도 그동안 팔아먹지 못했던 이 첨단 재고 자재 관리 시스템들이, 이 무인 팩토리, 무인 유통회사, 뭐 무인 그 공장식 농장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 안에서의 한국의 5G 내지는 AI 컨트롤 기술, 시스템 기술들이 전 세계에 유행하는 또 다른 히트 상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는 화폐 통합 내지는 결제의 어떤 그 연동성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온라인 유통이 하나로 묶어지게 되는,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거에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네. 브라질을 가든 일본을 가든 독일을 가든 그 나라 사이트에 접속해서 한국인인 거 밝히면 한국 카드로 결제하고 물건을 직배로 받아볼 수 있는 글로벌한 인터넷 유통망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결국 이제 과거엔 해외 직구라고 했지만, 이거를 대행하지 않고 별도의 수수료라든지 뭐 세관에 관련된 규정 없이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조만간 1, 2년 안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브랜드의 힘이거든요. 예. 브랜드의 힘으로 우리나라 물건들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우리 경제의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국뽕은 아닌데 하다 보면 국뽕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불안에 떨 필요 없다. 이제는 쏟아 들어져 오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바이어들을 잘 대접해주자 우리가. 네. 공항에 가둬놓고 종이 침대 같은 데 재워갖고는 그 나라에 비즈니스 하러 갈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반면교사를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